사실상 전 세계 OTT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는 속빈 강정이다. 이 말은 최근 한국산 컨텐츠가 장악한 넷플릭스를 두고 공공연하게 떠도는 소문입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는 전 세계 2억 218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유료 가입자 수가 늘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를 끌어모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없으면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콘텐츠가 어마어마한 가입자 수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거의 등장한 적 없는 좀비라는 존재가 넷플릭스의 킹덤과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등장했는데 이 한국 좀비가 외국 좀비와 많이 다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월 9일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열흘 만에 3억 6,102만 누적 시청시간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대 시청시간 순위 중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더 놀라운 점이 이러한 시청시간이 고작 열흘 만에 이뤄낸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에 이어 또 다른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분야 1위는 공개 후 28일 동안 16억 5,045만 누적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도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한 기록인 만큼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전세계 시청자의 폭발적인 호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오징어 게임이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중 가장 큰 흥행을 기록했는데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기뻤던 것은 유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4분기 직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입소문을 타고 4분기 내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구독자 9,01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는 지난 11월 25일 자비 40억 원을 투입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456명이 참가했고 이 영상은 무려 2.1억 회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유튜버는 오징어 게임 영상이 대박난 덕분에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64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친 오징어 게임은 몇몇 국가에서는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독일 언론은 앞장서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며 뒤처진 독일 컨텐츠 산업을 다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방송 허가 및 정책을 담당하는 독일 주 미디어청은 오징어 게임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정에서 오징어 게임 시청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따라한다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보고됐기 때문이죠. 그전까지 학생들은 함께 게임을 하고 누군가 패배하면 게임을 그만두거나 약간의 벌칙을 받는 단순한 재미를 추구했는데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학생들이 서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보고된 겁니다. 과격해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본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학교는 학부모에게 오징어 게임 시청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유료 구독자 수를 끌어모아야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오징어 게임은 상당히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직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438만 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은 오징어 게임이 유례없는 히트를 기록하면서 구독자 수를 빠르게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만 4분기 실적은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9월 17일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올라선 것은 10월 이후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4분기에만 넷플릭스는 무려 828만 명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 2배,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4배 이상 뛰었죠. 이 4분기에는 오징어 게임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공개 하루 만에 전세계 1위로 올라선 지옥과 마이네임, 고요의 바다 등이 공개됐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로 채워진 역대 최고 흥행작이 줄줄이 공개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외국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없으면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박친 한국 컨텐츠 하나가 또 공개됐습니다. 바로 학교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시리즈인데요. 1월 28일 오후 5시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에 공개된 이 시리즈는 오징어 게임의 아성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공개 직후 전세계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라서더니 공개 열흘 만에 3억 6,102만 시간이라는 누적 시간을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영어, 비영어, 영화, TV 부문을 불문하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선정됐죠.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과학 선생의 왜곡된 욕망으로 탄생한 바이러스는 고등학교 전체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생존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시리즈는 특히 해외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을 설정한 것도 특이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 태어난 좀비라는 특별한 설정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는 한국형 좀비 시리즈 2편을 공개했는데 이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좀비는 외국 좀비와 다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좀비 시리즈의 명작으로 꼽히던 것은 미국의 워킹데드였습니다. 2010년에 시작해 벌써 11시즌까지 공개된 이 드라마는 전세계 유례없는 히트를 기록하면서 좀비물의 대표작으로 불렸었죠. 하지만 이 드라마뿐 아니라 전세계 수없이 많은 좀비물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으나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라는 특성, 그리고 다른 좀비에게 물려 좀비가 된 어마어마한 숫자의 좀비가 떼거지로 몰려오면서 공포를 선사했는데 이 좀비들은 인간이 걷는 것보다 현저히 느리게 걷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며 서서히 공포를 배가시켰죠. 그런데 한국이 이 좀비의 공포감을 배가시켰습니다. 킹덤이 최초 공개됐을 때 시청자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포감을 맛봤습니다. 빨리빨리 민족답게 좀비에게 속도감을 장착시켰죠. 모든 것은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죽은 이는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좀비로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비가 뜁니다. 이전까지의 좀비는 천천히 느릿느릿 걷는 특징이 있었는데 킹덤과 지금 우리 학교 눈의 좀비는 인간의 소리 또는 냄새가 나는 순간 뛰기 시작합니다. 무지막지한 숫자의 좀비가 빠르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압권이었고 이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극강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좀비가 등장한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 좀비는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지옥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이라는 영화로 한국에 좀비를 등장시켰는데 부산행 개봉 당시 그 어떤 홍보물에도 좀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이상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단어를 썼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좀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어 금기어였다고 말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레지던트 이블이나 워킹데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좀비는 익숙한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좀비는 왠지 설득력이 없었죠. 좀비를 좀비라고 부르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으나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이 부산행은 K-좀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게 되죠. 어쨌든 이 부산행 이후로 킹덤의 조선시대 좀비, 지금 우리 학교 눈의 학생 좀비까지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좀비 맛집이 됐고 이제껏 등장한 적 없는 빠른 좀비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좀비는 어기적 느리게 걸어다니는 서양 좀비보다 그게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엄청나게 빠른 한국의 좀비들은 확실히 그게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이러한 한국산 좀비 덕분에 어마어마한 유료 가입자 수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의 좀비들은 빠르게 뛰어다닐까요? 일각에서는 이 좀비에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듯 한국산 좀비는 빠릅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사실 한국엔 모든 것이 빠른 국가입니다.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물건 배달도 음식 배달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밤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에 도착하는 나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지어는 수십 년간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소재도 무역 분쟁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국산화에 착수해 거의 완성해 두었으니 한국은 마치 고속열차라도 탔는가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비행기가 착륙하면 제일 먼저 집 내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100% 한국 사람이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그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살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빠른 민족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듯 합니다. 농경생활 당시 우리 조상들은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갓 자라는 새싹이 빨리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주면 과습으로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익지도 않은 농작물을 빨리 수확한다고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의 시간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을 겪고 다른 나라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해서 성장하다 보니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 빨리빨리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속도에 뒤처진 이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경쟁력이 생기는 분야는 빠르게,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는 서로 위로하며 기다릴 줄 알 때 비로소 진정 여유로운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좀비 이야기를 하다 조금 삐딱선을 타기는 했으나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